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망막 질환 예방을 위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또한 서울신세계안과에서 중증 망막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양현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안과 의사들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질환인 망막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막박리라고 하면 안과적으로는 굉장히 응급질환입니다. 사실 주변에 이런 망막박리가 있는 환자분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벌써 우리나라의 망막박리의 발생률이 이미 재작년을 기준으로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망막박리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망막박리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근거리 작업에 의한 근시 증가, 이게 원인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 망막박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고, 사실 이 질환이 조금은 어려워요. 안과 의사한테도 어렵고, 사실은 망막 의사들도 경험이 많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 내용을 잘 따라오면 눈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느끼는 증상이 있잖아요. 비문증. 우리가 쉽게 넘기기 쉬운데, 이 비문증으로부터 시작하는 아주 위험한 질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정상 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정상 눈은 이쪽이 이제 앞이고 이쪽이 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앞쪽에 우리 라식라섹을 하는 각막, 그리고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하는 수정체, 그리고 망막은 이 눈의 안쪽을 전부 다 덮고 있는 얇은 막이에요. 그 막은 두께가 0.2mm에서 0.3mm로 매우 얇습니다. 그 얇은 막이 떨어지는 질환이 망막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가면 이렇게 이제 앉아 촬영을 하는데요. 이게 보통 60도 정도를 찍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하면 놓치는 병들이 많아요. 특히 망막박리 같은 건 놓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최근에는 이제는 광각 안저 촬영이라 그래서 약 200도로 넓게 찍어요. 사진 한 장으로 딱 찍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구멍 나고 이 망막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망막박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진단 기술의 발달로 이런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요 눈의 황반 부위를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서 단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단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목 들어가는 여기가 이제 황반, 이 황반 변성하면 요 밑에 생기는 걸 우리가 황반 변성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항상 요 망막에 대해서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것과는 좀 다른 곳,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을 안 가졌던 여기 얇은 막 보이시나요? 요 얇은 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얇은 막은 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젤리의 가장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뒷면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딱 붙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젤리가 액화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부분 후유리체 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후유리체, 그러니까 유리체의 뒷면, 그래서 후유리체가 떨어진다. 그래서 후유리체 박리. 이 후유리체 박리가 우리가 느끼는 플로터, 즉 비문증과 관련이 많고, 이게 결국은 망막박리와 관련된다. 이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망막박리는 사전적인 정의로는 우리가 발생학적으로 신경상피라는 게 있는데, 그 신경상피가 망막색소 상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근데 뒤에 가면 제가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망막박리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하나는 열공성, 말이 어려운데 구멍이 나는 거예요. 구멍이. 두 번째는 견인성,
땡기는 거예요. 땡겨서 떨어지는 거. 세 번째는 장액성. 망막 아래에 물이 고여서 생기는 거. 이렇게 생기는 거가 망막 박리가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 열공성 망막 박리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질문을 하시면 중간중간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망막 박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망막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종이장처럼 떨어지는데, 요거를 이제 단면을 찍어보면 요게 정상 망막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 망막이고 여기가 황반인데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망막 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막 박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떨어지는 열공성 망막 박리, 그리고 당뇨가 있거나 눈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거기에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면 이 섬유막이 생겨서 땡기게 됩니다. 그래서 망막을 땡겨가지고 떨어지는 거, 그걸 이제 견인성 망막 박리, 이게 굉장히 중증이에요, 이런 환자들은. 그 다음에는 염증이 있거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눈에 물이 차는 병이 있어요. 이거를 장액성 망막 박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망막 박리를 종류를 구별하는 이유는 망막 박리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어떤 질환이 환자분이 이전에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게 되고, 특히 장액성 망막 박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염증 치료를 한다거나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완치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열공성 망막 박리와 견인성 망막 박리는 초기에는 레이저, 후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답변을 하나 드릴게요. 시력 교정술 한 사람은 저런 망막 박리의 발생이 율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나요? 이거는 제가 뒤에 잠깐 이야기를 드릴 건데, 시력 교정술을 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고 시력 교정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근시 환자들이에요. 특히 동양인들한테 많고, 동양인들이 왜 근시가 많이 생기냐? 눈이 이렇게 근거리 작업을 하면서 눈이 길어져서 그래요. 그럼 눈이 길어지게 되면 안구 벽이 얇아지게 되고, 그러면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력 교정술에서 시력이 좋아졌다고 내가 눈이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력 교정술을 받는 대상이 되는 환자 자체가 눈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시력 교정술로 시력이 좋더라도 지속적으로 눈을 잘 살펴봐야 이런 망막 박리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망막 박리는 우리가 초기에 발견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력 교정술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6개월에서 1년 안에 안과를 항상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뒤에 잠깐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망막 박리의 원인은 여기 나오죠. 유리체가 액화되는 경우. 이 원인은 노화예요. 또 하나는 근시가 심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정수술을 받으신 분. 또 하나 딱 나오죠. 고도근시 환자. 근시인 사람. 또 보면 이제 이게 보통 사람들은 초점이 딱 들어가면 중심에 딱 맞는 걸 우리가 정시라 그래요. 근데 눈이 이렇게 길어지면 초점 거리는 일정해도 상대적으로 초점이 짧아지게 돼요. 이거를 축성근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 근시 수술을 받거든요. 그 근시 수술의 원리는 이 각막을 약간 평평하게 깎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이 뒤로 가기 때문에 시력은 잘 보여요. 하지만 눈이 커져 있는 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위험 인자가 돼요. 풍선이 이만한데 풍선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잘 터지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 열공성 망막 박리가 잘 생기게 됩니다. 또 가장 흔한 원인이 외상인데, 외상이 다이빙을 하거나 복싱을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거는 아토피 환자들이에요. 아토피 환자들이 너무 가렵기 때문에 눈을 세게 비비거나 자꾸 때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망막 박리가 잘 생깁니다. 이 환자가 최근에 이제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인데, 이 망막 박리가 생겼죠. 이 피부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아토피가 심한 분들은 굉장히 이런 망막 박리의 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가 심하신 분들은 꼭 안과 진료를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그래서 후유리체 박리가 망막 박리의
전구인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유리체 박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서서히 설명을 할게요. 이 눈 안에 이거 유리체라고 하는데 여기 렌즈 뒤에를 유리체라고 하는데 투명하기 때문에 유리체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눈에서 꺼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젤리처럼 말랑말랑하고 투명하게 생겼는데 이 유리체가 젊었을 때는 좀 단단해요. 단단해가지고 요 망막 벽에 붙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면 망막 표면에서 떨어지게 돼요. 근데 망막 표면에서 떨어질 때 일부 단단하게 붙었던 부위가 있어요. 거기가 갑자기 당겨지면 망막이 일부가 찢어질 수가 있겠죠. 거기가 이제 망막 열공이 되고 거기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망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후유리체 박리라는 거는 이 안과에서 검사하는 OCT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이걸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진 한 장만 딱 찍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후유리체 박리가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더 나가면 더 많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느끼냐? 떠다니는 걸 느끼게 돼요. 아, 비문증. 비문증 저 옆에 있는 순이네도 있었고 이 옆에 있는 철순애도 있었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나가면 다 없어지더라. 대부분 그게 맞긴 맞아요. 하지만 이런 환자들 중에 10%는 망막이 찢어져요. 그 10분의 1의 환자를 찾아내는 게 안과에서의 의무고 그걸 빨리 발견하신 분은 운이 좋게 망막 박리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유리체 박리 때 눈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또 질문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빨리빨리 대답을 좀 할게요. 신랑궁이님이 여쭤봤는데 선생님 50대 초반입니다. 망막 검사 해봐도 될까요? 왜 하게 되는 건지 하게 되면 어떤 검사를 진행할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망막 검사는 기본적으로 광각 안저 촬영이라는 거 사진 한 장 그리고 OCT 사진 한 장 이것만 찍으면 웬만한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50대면 가장 흔한 거 황반 변성, 녹내장, 망막 열공, 그 다음에 후유리체 박리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50대면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다. 그러면 1년 또는 6개월로 경과 관찰을 하면 되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2, 3년에 한 번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또 질문하신 분이 안녕하세요. 망막 박리는 갑자기 나타나나요? 전조 증상으로 뭐가 있나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망막 박리는 만약에 환자분이 시력 증상을 느끼고 오면 제일 늦어요. 제일 늦고 그러면 수술해도 시력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다음에 시야 증상. 시야 증상을 느끼면 내가 시력은 대부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야 손상은 남고 수술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떠다닐 때 온다. 그럼 대부분은 레이저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증, 광시증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게 갑자기 생겼다. 그럼 안과 검진을 받아야 돼요. 제가 뒤에 4대 그런 증상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비문증, 광시증, 시야 이상, 시력 저하. 하지만 비문증을 느꼈을 때 발견하는 게 가장 좋아요. 뒤를 조금 자세히 들으면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진행을 해보면 망막 박리의 발생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정상적인 유리체가 아까도 있었다고 했죠. 이게 유리체가 떨어지는데 이 흐물흐물 떨어질 때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 부위 여기가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찢어지고 나면 거기로 이제 물이 들어가요. 근데 찢어졌을 때 대부분은 잘 못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못 느끼고 운이 좋게 비문증 떠다니는 걸 느끼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 빨리 검사하러 가야겠다. 더 좋은 거는 피가 나면 환자분들이 큰일 났다. 그리고 병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레이저만 격자 변성만 하고 경과 관찰을 대부분 하면 대부분의 망막 박리는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유리체 박리가 생겼을 때 관찰, 떠다니는 게 생겼을 때 관찰 이게 중요합니다. 망막 박리는 후유리체 박리, 요게 이제 후유리체 박리거든요. 후유리체 박리가 생긴 거 먼저 보고 그 후유리체 박리 때문에 구멍이 뚫렸다. 그럼 구멍이 뚫리는 거 보고 그때도 못 찾았다. 그럼 망막이 떨어진 걸 그때 가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망막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서 이제 시력 증상을 느끼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수술을 꼭 받으셔야 돼요. 수술을 꼭 받으셔야 되고, 망막 중심부가 떨어지면 시력 예후가 나쁜데 그래도 빨리 수술을 받으면 조금 더 시력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망막박리의 4대 증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도 잊어버려요.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비문증, 정말 중요한 증상이에요. 다 괜찮다고 하더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문증이 생기면 꼭 한두 번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광시증, 그 다음 시야 이상, 시력 저하. 하지만 뒤로 갈수록 늦게 발견하는 거예요. 요 비문증, 광시증 느꼈을 때 발견하는 게 가장 예방 효과가 좋고 치료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안과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이제 안과 의사도 헷갈리고 그 환자들도 개인차가 너무 심해요. 어떤 사람은 증상이 있지만 꼭 가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있지만 안 가봐도 되고, 이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긴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그거 말하면 10시간도 부족해요. 하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만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요게 후유리체 박리란 말이에요. PVD란 말이 후유리체 박리라는 말이고, 요게 이제 요렇게 이제 망막 표면에서 막이 떨어지는 걸 이제 후유리체 박리라. 이분은 이제 어떤 부분 쪽으로만 떨어졌는데, 여기 잠깐 보면 여기 조각이 하나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망막을 이렇게 찢어먹는 경우가 가장 위험해요. 이분은 황반원공이라는 병이고, 얘는 망막이 떨어질 때 운이 나쁘게도 중심부가 뚫린 거예요. 중심부가 뚫리는 경우는, 이 경우는 바로 수술을 좀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보통은 중심부는 두껍기 때문에 오히려 잘 떨어지지 않고 주변부의 얇은 부위를 잡고 있다가 찢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에는 레이저를 하면 대부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PVD, 후유리체 박리가 생겼을 때 비문증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러면 안과를 가서 후유리체 박리가 생기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선후 관계가 좀 애매해요. 후유리체 박리가 생기고 비문증을 느낄 수도 있고, 비문증을 느낀 한참 후에 후유리체 박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경과를 봤더니 대부분은 60대 전후에 생겨요. 이거는 근데 사실 미국 사람 기준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원시가 많기 때문에 노화에 의해서 이런 후유체 박리가 잘 생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식 라섹 수술 많이 받죠. 그게 근시가 많아요. 근시. 아까도 말했지만 축성 근시, 눈이 길어져서 생기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공부 열심히 하죠. 가까운 거 많이 보죠.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보죠. 그래서 눈이 점점 학령기 때 길어져요. 그래서 생기는 근시는 젊었을 때부터 이제 후유체 박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 자세히 봤더니 약 5에서 8%는 주변부가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찢어져 있지 않더라도 이후에 보면 한 2%에서는 또 찢어져요. 그러니까 약 10% 정도, 10명 중에 1명은 이렇게 후유체 박리가 생기면 찢어지더라. 그러니까 그거 후유체 박리가 있는 사람들 잘 봐야 되고, 경과 관찰도 또 잘해야 돼요. 또 하나, 후유체 박리가 생길 때 피가 같이 동반된다. 그러면 3분의 2 환자에서 이런 망막 열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리체 박리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안과 의사를 또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후유리체 박리 이미 이제 미국 안과학회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경과 관찰을 하면 우리가 지금 망막 박리로 고생하는 환자분들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수술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망막 박리고, 그분들 중에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시력을 못 찾거나 이런 분들이 많고, 이런 망막 박리가 젊은 분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비문증과 후유리체 박리를 잘 관찰하는 게 이런 망막 박리를 예방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막 박리의 위험인자, 이 RRD라고 하는 게 이제 열공성 망막 박리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찢어져서 생기는 거 가장 흔한 타입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근시 환자들의 10배. 그러니까 우리 굴절 이상이 마이너스 3기업터. 그럼 이게 높은 근시가 아니에요. 그냥 중등도 근시인데 이게 10배예요. 이건 미국 사람들한테는 근시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흔해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6기업터, 마이너스 8기업터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20배, 100배 이렇게까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근시 환자들한테 망막박리가 잘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생기고, 또 하나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들도 이 망막박리의 확률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 받고 1, 2년 있다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왜 백내장 수술하고 잘 보이는데 선생님이 왜 오라고 해요? 막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그분들도 백내장 수술을 하고 이런 후유리체 박리가 생겨서 망막박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고 좋아졌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잘 보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암 같은 것도 증상 없이 처음에는 잘하잖아요. 근데 눈에서도 시력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들은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과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노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축동제 같은 걸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썼을 때 망막박리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환자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굴절 교정 수술 이후에도 이 굴절 수술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근시 자체의 위험성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수술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꼭 망막박리에 대한 검사를 해야 돼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근시 수술을 하고 안 오시는 환자분들을 1, 2년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요. 망막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1년에 한 많게는 3명,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 정도 망막박리 환자를 진짜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은 수술로 가고요. 나머지는 레이저로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고, 많은 열공 환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레이저함으로써 망막박리를 많이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혜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망막박리 수술 후 재박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재박리 말씀을 뒤에 또 드릴 거지만 일어나는 경우가 10%에서 20% 정도 돼요. 그리고 재박리가 일어나면 수술이 훨씬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수술을 잘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더 정확한 답변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막박리의 이제 치료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망막박리는 아까 이제 종합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빨리 발견하는 거. 언제? 망막박리 전에. 즉 후유리체 박리 단계에서 발견하는 게 제일 좋고, 후유리체 박리가 일어난 환자에서 잘 보다가 망막에 열공이 생겼을 때 발견하면 더 좋고, 열공이 발견한 걸 못 놓쳤으면 그 다음에 망막박리가 조금 일어났을 때 하면 좋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레이저 치료로 막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망막박리가 우리가 혈관궁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수술로 가게 돼요. 그럼 수술에 망막박리가 있는 부위나 나이대, 그리고 유리체 상태, 그리고 의사의 스킬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또 결정이 가게 돼요. 그래서 레이저 시술과 그리고 수술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는 정말 좋은 치료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밖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빛은 눈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빛을 통해서 눈을 치료할 수가 있다면 눈을 뚫지 않고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레이저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수술로 가는 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레이저만으로도 많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 레이저의 종류는 크게, 특히 망막박리 하는 거예요. 국소, 광응고술, 그러니까 격자 레이저라고도 하는데, 격벽 레이저라고도 하는데, 격벽 레이저, 베리어 레이저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국소만 레이저 하는 게 있고, 범망막 광응고술, 좀 어려운 말이지, 망막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중심부만 딱 놔두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 또는 광역학 치료, 이거는 이제 특수 약물을 투여를 하고 특수 약물이 흡수되는 부위만 파괴하는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왜 레이저의 종류가 다르냐? 아까 제가 망막박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망막박리의 종류가 크게 3가지. 열공성, 이럴 때는 격벽 레이저. 견인성 망막박리는 굉장히 나중 가면 치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견인이 생기기 시작하면 저희가 견인이 땡겼을 때 견딜 수 있게
쉽게 말해서 못을 박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망막에 못을 박고 더 큰 목적은 당뇨 망막병증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주변 부위 혈관이 망가지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 부위에 있는 세포들을 어설프게 살아있는 세포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 혈관에 이제 만들어내는 인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 인자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못을 많이 박아서 어설프게 살아있는 세포도 죽이고 망막의 접착력도 높인다. 그러면 땡겨도 잘 안 뜯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요 광역학 치료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우리가 정형외과 같은 데서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잖아요. 또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많이 받거든요. 또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는 환자들한테 물이 차는 병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한테 하는 특수 레이저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치료는 요거예요. 요거 열공성 망막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국소광응고술 있는데 이 국소광응고술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찢어진 부위를 레이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환자분인데 이렇게 보통 찢어지는 게 우리가 홀슈 테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바꿀처럼 이렇게 찢어지게 돼요. 뒤로 확 잡아당기면서 찢어지는데 여기 부위로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고 여기 격자 변성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이전에 레이저한 부위가 또 찢어져서 이제 레이저를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치료는 초반부에 생기는 열공이나 초기 망막박리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지금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레이저 치료에 부작용은 없나요? 제가 다행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잘 준비해 온 것 같아요. 제가 뒤에 부작용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데 미리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비문증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눈 안에 있는 콜라겐 섬유 같은 게 이동한다거나 레이저를 하고 나면 이런 세포 파티클 그 이제 망막 색소 상피 같은 게 이제 떨어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떠다닐 수 있고 일시적으로 좀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중심부에 하는 레이저는 이렇게 검은 암점 같은 게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자세한 거는 뒤에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가 이제 부작용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이만큼이다. 이룰 수 있는 손해가 이만큼이다. 그럼 우리가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이 망막박리에서 레이저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뭐 부작용은 아주 부수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제 범망막 광응고술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못을 박는다 그랬죠. 이 환자분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있었던 환자에서 이렇게 흰색 점이 생겼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는 이렇게 하얀색 점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망막 광응고술은 당뇨 망막병증 환자, 즉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이 오래됐을 때 생기는 시력 저하에서 이 치료만으로 시력을 굉장히 많이 유지시킬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한 4, 50년 된 치료인데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 견인성 망막박리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치료고 이건 광역학 치료는 중심성 장애성 맥락 망막병리라는 증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병에서 이렇게 망막 밑에 물이 차는 병이에요. 물이 차는 병인데 이럴 때는 요 맥락막이 굉장히 두꺼워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그 맥락막을 조금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새는 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 레이저만으로도 저희 이전에 연구에 보면 거의 100% 환자들한테 레이저만으로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망막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죠. 레이저 합병증 부작용 있습니다. 있냐 없냐 그러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어떤 게 흔하냐? 보통은 비분증, 광시증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레이저를 많이 하면 이 범망막 광응고술에서는 황반부종이 좀 생길 수가 있고 맥락막 박리라고 하는 게 이게 레이저를 굉장히 많이 하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레이저는 굉장히 많은 질환이나
악화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는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만 한 번 하고 끝이다. 그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레이저한 자리, 그리고 망막이 보통 찢어지면 아까 AAO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찢어져도 수일 내에 반대쪽이라 다른 부위에 찢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관찰하면서 레이저 한 부위가 확장되는 경우 추가적인 레이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부위가 생기면 거기 레이저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쪽 눈에 망막박리나 찢어진 환자는 반대편 눈에 찢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위험 인자를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노화라든지 근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도 항상 관찰을 하면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술적인 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술은 사실은 좀 징그러울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실제로 수술 받는 사람들의 수술 장면이나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자다, 또 임산부시다 그러면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뭐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상에 이런 눈 수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익숙한 분들은 괜찮지만 처음에는 조금 놀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종류는 크게 공막돌융술, 그리고 유리체 절제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막돌융술과 유리체 절제술 뭐가 다르냐? 보면 우리가 안구가 이렇게 있어요. 안구가 이렇게 있는데 망막이 이 안쪽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눈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종이장처럼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붙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밖을 눌러가지고 붙이는 게 있어요. 밖을 눌러서 이 떨어진 망막을 붙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안에서 밀어서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누르는 방법을 공막돌융술. 그럼 밖에서 누르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훨씬 많이 하는 방법이지만 문제는 조금 아파요. 왜냐하면 통증세포가 우리 피부에도 많거든요. 피부 많고 몸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통증세포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눈도 마찬가지. 겉에는 통증세포가 많기 때문에 누르면 아프지만 어쨌든 많은 부작용이 조금 적어요. 하지만 이제 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젊은 사람들은 백내장이라든지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 이런 좀 복잡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 안에다가 이제 다양한 가스라든지 오일 같은 걸 넣고 자세를 취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건 또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제 조동준 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요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내가 당뇨 망막 유리체 수술을 받았는데, 이건 조금 이제 말이 애매한데 아마 당뇨 망막병증으로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전에 수술하면서 가스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가스를 집어넣었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스가 다 빠져나가면 보인다는데 얼마쯤 있으면 보일까요?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고, 대부분 수술을 받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도 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면 너무 겁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여쭤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망막이 떨어지면 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가스가 뜨면서 이제 표면 장력, 부력도 있지만 표면 장력이 이제 많이 이제 그 구멍을 막게 되거든요.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가스를 좀 많이 넣어요. 또는 오일을 넣는데, 가스를 넣게 되면 이 망막을 붙이는 데는 좋지만 이 가스의 굴절력이 눈하고 좀 달라요. 물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이는데 이 가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대부분 망막박리 때문에 넣는 가스는 오래 가는 가스예요.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 가는 가스를 넣어요. 저는 보통 안전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두 달 가는 가스를 넣어요. 그러면 두 달 가는 가스는 두 달 있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천천히 없어져요. 천천히. 근데 가스는 점점 없어지면 위로 뜨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밖을 봤을 때는 상하 좌우가 거꾸로 보여요. 그래서 가스가 밑으로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환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면 한 달쯤 지나면 중간이 보여요. 처음에 위가 보이고 그러다 다음에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두 달 정도까지는 잘 안 보여요. 근데 한 달쯤 되면 이제 시야가 조금 열릴 거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 가스가 없어지게 되면 시력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갑자기 시야가 열리다가 갑자기 다시 안 보인다. 그럼 병원을 빨리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망막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용도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폐가에 있는 거미줄처럼 심하게 비문증이 더 심해지더니 그와 동시에 광시증이 나타나 병원에 가니 7시에서 8시 방향으로 망막이 찢어져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비문증은 지금도 있고요. 시력이 0.7에서 1.0, 0.3으로 떨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박리된 유리체와 시력은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없는지요? 일반적으로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아까 후유리체 박리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눈 안에 있는 막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정상 과정이긴 한데 정상 과정이 발생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찢어지는 거. 정상 유리체라는 게 떨어지면 광시증이나 비문증이 생기는데 그때 망막이 같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찢어지면 레이저를 하면 돼요. 근데 이 유리체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 거미줄처럼 있는 거는 일부 피일 수도 있고요. 이 막 자체가 떨어지면서 그 세포 같은 게 떠다녀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익숙해져요. 물론 이제 그 유리체 안에 혼탁이 쌓여가지고 시력이 영구적으로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내가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원래 시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후유리체 박리가 일어나고 나서 그 찢어진 부위를 레이저를 하지 않거나 또 다른 부위가 찢어져서 망막박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망막박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구적으로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이저를 잘 받았다. 그러면 아마 괜찮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는 이 레이저 받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우리가 생각보다 관찰 주기를 조금 더 늘리게 돼 있어요. 이미 AAO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시력은 대부분 돌아오실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제가 공막돌융술, 눈이 있으면 밖에서 눌러서 붙이는 법. 그래서 여기가 망막이 이렇게 떨어졌죠. 보통은 젊은 환자나 밑에가 떨어졌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고 이 공막돌융이 부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아토피처럼 눈을 때려서 생기는 거,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는 전체 360도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부분 공막돌융술을 한 거고요. 여기만 볼록 튀어나왔죠. 그래서 망막 박리를 붙이는 수가 있고 이 환자는 사실은 수술 영상이 이거는 굉장히 징그러워요. 그래서 수술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 사진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실리콘 밴드가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허리띠 조르듯이 실리콘을 쫙 조입니다. 그러면 눈이 이렇게 쫙 쪼그라들면서 이 전체 이 망막이 떨어졌던 부위가 360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망막이 심하게 떨어졌죠. 수술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나가게 되고 근데 이제 공막돌융술하면 단점은 허리띠를 딱 줄이면 눈이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눈이 약간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는 눈이 길어지게 되면 근시가 심해져요. 그래서 내가 수술했더니 선생님은 괜찮다 그런데 난 눈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럼 보통은 이 안경 도수를 좀 높이거나 렌즈를 끼거나 또는 시력 교정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시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막돌융술하면 근시가 심해진다. 그거는 뭐 당연한 결과고 너무 안 놀라셔도 돼요. 그건 나중에 망막이 잘 붙고 나서 그때 가서 시력을 회복하는 어떤 조치를 하면 돼요. 일단은 붙이는 게 먼저입니다. 또 하나는 이 환자분은 이제 황반부의 이제 공막돌융술이라고 굉장히 고난이도 수술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마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꽤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많아요. 미국에는 없지만 초고동시 마이너스 12디옵터가 넘는 거. 안경이 굉장히 두껍고 눈은 크신데 안경을 쓰면 눈이 이만해 보여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 오목렌즈 안경을 끼기 때문에 눈이 아주 작아 보이고 근데 그런 환자분들은 눈이 진짜 길어요. 눈이 굉장히 커요. 남들보다 3, 4배 이상 뭐 부피상으로 커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 망막이 이 공막에서 이제 분리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어떤 견인력에 의해서 분리되게 되고 이 황반부 분리증은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워요. 수술하고 나면 이 조직이 짧기 때문에 아예 구멍이 나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술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 난이도도 높고 이게 사실은 유리체 절제술로 하면 더 쉽지만
이게 예후가 별로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뒤로 공막 돌력을 조심스럽게 넣어가지고 중심부만 쏙 밀어내서 이제 치료를 한번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한 게 나왔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물이 좀 약간 차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딱 들러붙게 돼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이런 상태가 되면 망막이 점점 얇아지고 수술 이후에도 계속해서 눈이 나빠지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이제 진행을 좀 막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눈이 짧아졌잖아요. 눈이 짧아지니까 근시가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수술법이긴 하지만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고 나면 굉장히 좋은 예후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리체 절제술. 아까 눈이 있으면 밖에서 누르는 걸 공막돌림술, 안에서 미는 거를 우리가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했어요. 유리체 절제술은 사실은 미는 거 자체가 유리체 절제술은 아닌데, 눈 안에 있는 유리체라는 걸 일단은 없애고 나서 그 자리에 가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이 환자도 있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구멍을 좀 뚫고요. 이제 백내장 수술한 거예요. 새로운 렌즈를 집어넣고 이게 구멍을 3군데를 뚫게 됩니다. 구멍을 3군데를 뚫고 한쪽에는 물이 들어가고 한쪽에는 불이 들어갑니다. 불.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리고 한쪽에는 절제 침이 들어가서 이렇게 출혈 부위라든지 견인성 망막박리가 있는 분의 견인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당뇨망막병증 환자예요. 아까 그 환자분, 그 보호자분이 수술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당뇨가 이제 심한 분들한테 이런 견인성 망막박리가 잘 생기고, 이게 너무 진행하면 이렇게 수술적 처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수술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니, 내 눈 다 망가져서 어떡하니. 그렇지만 이렇게 막 징그럽게 수술하고 뭐 레이저도 하고, 근데 끝은 이렇게 안에 일어난 일이 겉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술한 부위를 딱 빼고 마치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얀 눈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뭐 이렇게 수술하는 영상은 좀 징그러워 보여도 막상 수술하고 나면 아주 깨끗하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피가 많이 났던 환자들, 이런 환자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이 열공성 망막박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사실 이쯤에서 오면 좀 나쁜 경우예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것도 좀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비문증이 있으니까 뭐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를 했더니 이게 갑자기 가려지더라. 근데 뭐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이렇게 크게 떨어져서 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수술에도 시력이 나빠요. 또 하나는 병원을 직접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가기까지 했는데도 보니까 지금 이상이 없대. 그러면 뭐 괜찮나 보다. 그리고 또 떠다니는 게 생겼어요. 뭐 예전에 괜찮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다른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후유리체 박리가 생겼을 때 처음에 확인을 하더라도 이상이 없더라도 50명 중에 1명에는 또 다른 곳에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이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 환자분은 중심부까지 떨어져서 예후가 굉장히 나쁜 경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경우라도 최대한 빨리 가서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면 시력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는 힘들지만 많은 부분 찾을 수 있고, 시력을 찾는 것과 안 찾는 거는 굉장히 다르고, 또 하나는 이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시력을 잃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망막이 쭈글쭈글해지면 나중에 재발할 확률도 높아지고, 또 하나는 안구 위축이 오고, 뭐 나쁘게 가면 뭐 안구를 제거하고 이런 결과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계, 내가 비문증을 느끼든 후유리체 박리를 찾아내든 찢어지든 또 국소적으로 망막박리가 생기든 전체적으로 망막박리가 생기든 내가 인식하는 그 시점에서 가장 빨리 병원을 가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하면 아무리 진행해도 대부분 수술하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수술 시기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의 불편함을 가지고 수술 시기를 결정하면 되지만, 망막박리는 또는 황반변성 같은 거가 이제
뭐 습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그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에 빨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막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황반변성 환자에서 더 진행해서 망막박리까지 됩니다. 그래서 황반변성 환자들도 굉장히 심해지면 망막박리가 같이 생깁니다. 황반변성 환자들도 망막박리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이렇게 피가 가득 찼죠. 이렇게 피가 가득 차면 예후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를 쭉 빼면 이런 식으로 피가 빠지고 망막을 겨우 붙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 환자분은 계속해서 이제 황반변성 치료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안구를 보존했지만 이렇게까지 가면 안구를 보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은 시력이 없더라도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망막 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체 절제술 하면 눈 안에 제가 충전물을 넣는다 그랬죠. 하나는 기름, 하나는 가스. 장단점이 있어요. 가스는 좋은 점은 가스는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가 있는 동안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가스가 있으면 그 높은 곳에 가거나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은 있고, 기름은 넣으면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시력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문제는 나중에 가서 기름을 빼야 되는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망막박리의 정도, 환자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내 직업적 특성이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잘 상의를 하고 결정하시면 돼요. 수술하고 나서 재발률은 한 10%에서 20% 정도 돼요. 그나마 근데 최근에는 수술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런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유리체 절제술하고 가스나 기름이 들어갔을 때 아래를 보고 있는 자세가 중요해요. 아까 환자분도 가스를 넣고 아마 아래를 보고 있으셨을 텐데 이 자세가 안 되면 재발률이 확 올라가고요. 자세를 잘하게 되면 재발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중심부가 떨어지게 되면 시력 예후가 나빠요. 그래서 중심부가 떨어지기 전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수술하지 않게 되면 단순히 시력을 잃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눈이 작아지거나 안구가 통증이 생기거나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망막이 떨어졌다. 적극적으로 붙이는 게 먼저예요.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유리체 절제 수술했을 때는 백내장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공막돌림술을 하면 근시가 잘 발생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가장 위험한 거는 유리체 증식증 또는 유리체 망막증 이런 거, 증식성 유리체 망막증 이런 것들인데 이 환자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깨끗하고 좋았는데 이게 보통 한 달쯤 지나는 시점에 잘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망막박리 수술하고도 우리가 괜찮은 것 같네요 하더라도 항상 주기적으로 망막을 잘 봐야 돼요. 망막이 그대로 잘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이 생겨가지고 망막이 재박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체 절제술 한 이후에 다시 공막돌림술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보고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럼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모든 수술의 합병증이 그래요. 근데 눈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감염이에요. 감염이 된 게 생기면 안내염이라고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이게 자라게 되고 그 세포들이 또 하나는 피가 나거나 이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이 생기게 돼요. 이 환자는 이 눈에 넣었던 기름이 망막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망막 아래로 들어가서 오히려 망막을 더 박리시키는 그런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쭉 이 기름이 망막 아래에 있는 것을 망막을 전체적으로 절개를 해가지고 이제 기름을 다 빼내고 다시 망막을 붙이는 수술을 했던 환자예요. 이런 거는 이제 고난이도 수술이고 이거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이제 술자에서 가서 받아야 되고 이렇게 재발성 망막박리는 굉장히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잘 계획을 세워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고 이렇게 주변부 망막의 아래에 있는 섬유성 막을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망막을 굉장히 어렵게 이제 붙였지만 다행히 잘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피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망막박리의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 3년 연속적으로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 관해서 서울대학교와 교육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이렇게 과제를 받아서 많은 재정적인 또는 시설적인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게 망막박리가 굉장히 위험한 병이고 꼭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지만 이거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 개발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진을 하고 있고,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 무식한 수술보다는 조금 더 나은 치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중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비문증이 생기고 광시증이 생긴다. 그러면 꼭 안과를 가보셔야 돼요. 특히 망막 전문의를 만나야 되고, 그게 있다. 그러면 빨리 레이저 치료. 그럼 수술이 필요하다. 빨리 수술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굴절 수술이나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도 시력이 좋아진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안과를 가서 검진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제가 또 이거보다는 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보통 쉬운 내용들은 이미 유튜브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고,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비욘디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